네, 반갑습니다. 김남규입니다. 날씨도 되게 굿고 오늘 많이 추운데 이렇게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 제가 아시는 분들이고 또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시간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아는 한, 제가 배운 거 모든 거 다 여러분께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 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이야기는 우리는 왜 시를 써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갖고 왔는데요. 아까 금방 전에 요 앞에서 잠깐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되게 무시무시한 이름이죠. 우리는 왜? 그 앞에서 아까도 막 되게 그런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저 역시 아직도 고민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고민할 것 같고 아마 죽을 때쯤 돼야 이렇게 해서 시를 쓰는구나 라고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같이 나누고 싶은 거는 왜 우리는 이렇게 시를 쓰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혹시나 시를 쓰고 계시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시를 쓰게 하는 게 제 오늘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가실 때 시를 안 쓰시는 분은 집에 와서 시를 쓰시고 또 시를 쓰시는 분은 좋은 작품 한 편 정도는 집에 가실 때 이렇게 머릿속에 남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변의 시인들이랑 대화하고 뭐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저를 키운 건 파라리 마감이다라고. 그러니까 원고 청탁이 들어야만 시를 쓰는 거예요. 주문 제작형 시인인 거죠. 그래서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항상 그럴 때만 써요. 그래서 그게 참 저도 많이 부끄럽긴 하는데 오늘 제가 그런 이야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시를 청탁어서 쓰거나 어떤 이유가 있어서 쓰는 게 과연 시인일까라는 생각을 여러분께서 혹은 저도 같이 하기를 원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꺼냈는데요. 저는 이제 세 가지 큰 문제를 갖고 나왔어요. 첫째는 이제 소비사회라는 지금 현재 시대에 대한 진단, 소비사회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를 갖고 왔고, 또 하나는 분노와 선언입니다. 무시무시하죠. 분노도 해야 되고, 선언도 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문제는 사랑과 고백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기도 하고, 이제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한테는 되게 크게 와닿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저는 오늘 시를 가지고 이 세 가지 질문을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옮겨주시고요. 예전에 어떤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시를 쓸 때만 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김경주 시인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책상에 앉아있을 때만 책상에 앉아서 시를 쓸 때만 시인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시인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떤 직장에 다니거나 아니면 무슨 이렇게 집에서 집안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 과연 우리는 시인일까라는 질문을 좀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역시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대학원을 다니고 뭐 집에도 있지만 가끔 물어요. 시인이면 뭘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가끔 드는데 그래서 아마 김경주 시인이 저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거는 아마 저희가 오늘 한번 배워갔으면 좋겠는데요. 일상에서 시를 쓰려고 막 고민을 해요. 이거 시 한 편 완성해야지. 마감이 내일이니까 시가 마감해야지 하고 쓰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그렇게 쓰지만 그게 시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런 시를 한 편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지 시인의 삶은 좀 더 복잡하지 않을까? 좀 더 층위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혹시 다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창동 영화의 시라는 영화예요. 되게 좋은 영화면서도 되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줘요. 특히 이게 좀 이런 말 하기 좀 곤란하지만 이창동 감독이 시인들을 공격하기 위한 작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시인들이 직접 등장을 해요. 황병순 시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김용택 시인도 직접 등장을 하고 이들이 시는 무엇이다라고 강의를 하고 있지만 진짜 시는 아닌 것처럼 화면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영화였는데 여기서 이제 그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배우 윤정희 씨가 여기 나오죠.
그래서 그 배우 윤정희 씨는 중학교 다니는 손자와 함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김용택 시인의 그 시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 타이밍에 이제 손자가 같이 중학교 다니는 손자가 그 여중생을 성폭행을 하게 돼요. 여러 친구들 여러 명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학교에서 소문나지 않기를 원하는 어른들은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어른들은 이 손자의 성폭행한 것을 합의를 보려고 그래요. 돈을 3천만 원씩 모아서 합의를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윤정희 씨는 이제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자 역인데 미자는 고민합니다. 이렇게 해서 합의를 보는 게 과연 중학교 손자한테 옳은 것인지. 그러니까 자기가 시인이라고 해서 시를 배운 건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게 시인인데 왜 세상은 아름답지 않은지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끝내 합의를 하지 않고 손자의 잘못을 덮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창동 감독이 말하는 시는 바로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신앙송에서 하는 이런 낭송하는 시나 이런 쓰는 시는 허울에 불과하다라는 거를 감독이 알려주는 것 같아요. 진짜 시는 쓰는 게 아니고 사는 거죠. 미자처럼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쓰는 게 아니라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시인이 아닐까. 감독이 그런 걸 의도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인은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시인으로 산다는 말은 어떤 되게 센티멘탈하고 막 감수성이 막 되게 많고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름다움을 위해서 사는 시인이 진짜 시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이 윤정희 씨가 역할을 했던 그 양미자의 아네스의 노래라는 시를 여러분께 갖고 왔는데요. 낭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곳은 어떤가요? 얼마나 적막하나요? 저녁이면 여전히 노을이 지고 숲으로 가는 새들의 노랫소리 들리나요? 차마 붙이지 못한 편지 당신이 받아볼 수 있나요? 하지 못한 고백 전달할 수 있나요? 시간은 흐르고 장미는 시들까요? 이제 작별을 할 시간. 머물고 가는 바람처럼 그림자처럼 오지 않던 약속도 끝내 비밀이었던 사랑도 서러운 내 발목에 입 맞추는 풀잎 하나. 나를 따라온 작은 발자국에도 작별을 할 시간. 이제 어둠이 오면 다시 촛불을 켜질까요? 나는 기도합니다. 아무도 눈물은 흘리지 않기를. 내가 얼마나 간절히 사랑했는지 당신이 알아주기를. 여름 한낮에 그 오랜 기다림. 아버지의 얼굴 같은 오래된 골목. 수줍어 돌아앉은 외로운 들국화까지도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당신의 작은 노랫소리에 얼마나 가슴 뛰었는지.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검은 강물을 건너기 전에 내 영혼의 마지막 숨을 다해 나는 꿈꾸기 시작합니다. 어느 햇빛 맑은 아침, 다시 깨어나 부신 눈으로 머리맡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기를. 감사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 처음에 그곳은 어떤가요? 라면서 할 때는 이제 양미자, 여기서 윤정희 씨가 처음에 낭송을 하지만 중간에 가다 보면 이제 작별을 해야 할 시간은 거기서부터는 그 자살한 여중생의 목소리고 들려요. 그래서 그 양미자와 여중생이 서로 같이 일치되는 그런 순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양미자는 여중생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썼을 때 이제 여중생은 그 성폭행했던 손자를 용서하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그래서 시는 그렇게 막 되게 좋거나 시가 아름답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영화를 전체를 다 보시면 이 시가 왜 아름다운가를 아마 여러분께서 아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다 시를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름다움에 복무하는 시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뭐 우리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이나 어떤 뭐 예찬할 거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무엇인지 알고 노래하는 게 진짜 시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면, 그래서 시는 쓰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감상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이런 게 좋았고, 이런 게 좀 아쉬웠고, 뭐 살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 감상들을 그냥 시에 적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아마 시가 아니라 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일기가 아닌 시를 써야겠다는 그런 주문을 여러분께 감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부터 혹은 집에 가실 때 되물어야 합니다. 나는 시를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기를 쓰고 있는 건지.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처럼 주문 생산하는 건 시인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시인이 되지 마시고 진짜 시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다음이요. 네, 넘겨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거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등산 하시는 분들의 사진을 갖고 왔어요. 왜 갖고 왔냐면 제가 등산을 되게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작년인가요? 아는 선생님들 통해서 등산을 같이 가자는 모임이 생겨서 등산을 가게 됐는데 저는 이제 등산 초보니까 그냥 편안한 운동화에 편안한 옷을 입고 갔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다 막 풀세트를 하고 오신 거예요. 막 등산 뭐 스틱, 지팡이 그런 거 갖고 오시고 등산화, 바지, 뭐 조끼, 배낭을 리터가 10,000원이래요. 그러니까 20리터면 20만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날 좀 무안해서 올라가지 않고 저는 그냥 밑에서 동동주에 파전만 먹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등산을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등산복이 없어서요.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갑자기 등산복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바로 이 사회의 문제와 되게 깊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회를 부르는 말들이 많아요. 전에 뭐 88세대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요즘에 이런 세대를 지칭하는 특별한 말이 있는데 바로 소비사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소비사회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사는 소비자잖아요. 그리고 어떤 기업이나 어떤 생산자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면 되는데 우리가 굳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사야 될 것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등산복도 물론 있으면 좋지만 등산복이 없다 해서 등산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등산복이 어떤 경제력 과시의 수단이 되거나 뭔가 이렇게 내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 특히 이제 제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명품백이 여자들한테 그렇게 중요한지를 잘 몰랐는데 조금 알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명품백을 갖고 있으면 왠지 내가 명품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런 액세서리에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 아마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생산자들이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더 비싸고 더 많이 팔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물건 사게끔. 근데 또 좋은 물건은 비싸게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바로 이 소비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꼭 필요하지도 않고 없어도 그만인 것들을 사게 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옆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옆에. 왜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 혹은 내 친구가 좋은 차를 타고 있으면 저도 같이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거예요. 왠지 옆에 차는 세단인데 저는 막 마티즈나 이런 거 끌고 다니면 뭔가 창피한 느낌도 들고 뭔가 내가 없어 보인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없었는데. 그런 걸 이제 철학적 용어로 모방 욕망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이 사회에서 생산자들은 소비자들한테 그런 걸 자꾸 자극해요. 넘겨주시면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데 그 샤넬 립스틱
이 좋더라고요. 제가 그 백화점 가서 봤는데 제일 비싸더라고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백화점에 이제 그 장모님 선물을 사야 될 일이 생겨서 사러 돌아다녔는데 아 립스틱마다 다 그 뚜껑에 로고들이 새겨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로고가 왜 필요하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투박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있어야 되는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립스틱을 썼을 때 남들이 저게 샤넬이라는 걸 알게 해야 돼요. 꼭 그래야 내가 돈을 주고 산 거에 대한 어떤 그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품질이 좋고 나쁜 건 두 번째 문제고 이 상품이 남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쓰는 모든 화장품에 로고가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와이프의 그 화장품 지갑을 열어봤더니 로고가 다 이만큼씩 크게 다 박힌 거예요. 남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작게 박힌 로고가 박힌 건 없어요. 다 커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이겠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남들이 나에게 주어진 욕망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린 세대들은 특히 심한데 그거는 뭐 어리고 나이 많고 적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모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왜 들고 나왔냐면 우리 시 쓰는 사람들은 그런 욕망, 그런 타인의 시선에서 좀 자유로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어렵죠. 글 쓰는 거는 남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 타인의 욕망, 타인의 그 바라는 것을 충족시켜야 될 그런 또 의무가 있지만 동시적으로 우리 스스로 자기 작품에 대한 만족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되게 어렵습니다. 더욱이나 제가 이제 예전에 들은 말이 있는데 선배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문과는 굶는 과다. 굶어 죽기 딱 좋다. 그래서 지금 저는 굶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사는데 아무튼 그런 말이 있어요. 굶는 과가 굶는 과다. 그러니까 글 쓰는 게 솔직히 말해서 돈 되는 일과 정말 거리가 멀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쓸데없는 일이 글 쓰는 일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다음 시를 갖고 왔는데 일제시대에도 그런 시인이 있었습니다. 정말 찌질하고 아무것도 없고 살던 집이 갑자기 없어졌던 시인 바로 백석입니다. 그 경기대에서 수업을 받았을 때 이적 교수님께서 기말고사 시험 문제가 이 남시도 유동 박씨공방을 외우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쓰면 점수를 주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외웠었거든요. 되게 시가 좋아요. 저는 정말 이 시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좋으냐면 자기가 잘났다고 쓰지 않았잖아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것으로 자기 자신을 연민하고 또 요즘 말로 말하면 되게 찌질하죠. 되게 아내도 없어지고 막 그러면서 막 되게 그 추운 데서 이렇게 웅크려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창밖을 보는 그런 시 내용인데 이 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저 부분인데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입니다. 그 전까지는 엎드려 있고 자기 자신을 연민하고 슬퍼하지만 여기서부터 새로운 변화가 생깁니다. 눈을 떠서 천장을 바라보고 왜 나는 내 뜻이며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걸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되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바로 그 드물다고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의 힘 혹은 시의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시를 아무도 읽어주지 않고 단 한 명의 독자가 없을지라도 계속 시를 쓰면 그 시는 완성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작품이 좋든 간에 나쁘든 간에 그 가치 판단은 두 번째 문제고 자기 스스로가 그 작품에 대해서 얼마큼 썼느냐 그게 바로 그 시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열심히 써봤지만 타인에게 만족을 주려고 시를 쓰면 잘 안 되더라고요. 나 스스로가 이 시에 대해서 되게 고민 많이 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쓰면 그때는 조금 그나마 만족스러운 시가 나오는데 여러분께서도 시를 쓰실 때 남들 눈에 보기 좋은 시를 쓰지 마시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시를 쓰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넘기면 누가 우리에게 시를 쓰게 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분명히 누가 시킨 일도 없어요. 이거 진짜 돈 되는 일도 아니고 진짜 누가 시킨 일이 아닌데 저희는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쓰게 되냐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시를 쓰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를 쓰는 게 우리 자신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족이라는 거는 자기 합리화나 어떤 현실에 안주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해서 자기 자신과 싸우는 시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며칠 밤을 새고 막 며칠 고민하고 막 한 달, 1년을 끌고 해서 시를 써서 그 시가 결국 완성이 안 되지만 끝까지 써야 됩니다. 그게 저는 시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그것만 남아요. 시라는 작품이 남는 게 아니라 그 작품에 목숨 걸고 썼던 그 시간 그리고 내 노력, 내 그런 고통만 남더라고요. 그게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저는 해금 연주를 해주시면서 해금을 낭송해 주셨는데 너무 감동이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그 해금이라는 졸작이 있는데 제가 이 시를 왜 보여드리냐면 이 작품이 끝까지 뭐 제가 작품과 싸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싸움의 자세가 어떤 건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요. 왜냐하면 작품과 내가 이렇게 1대1로 싸우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몰라요. 마찰되는 게 어떤 거고 마모되는 게 어떤 건지 켜는 것과 켜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서로 계속 싸우게 되죠. 근데 그렇게 싸우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선율이 흐릅니다. 근데 해금의 선율은 아름답기보다는 어떤 처연함이 좀 있는데 그게 시가 아닐까요? 그게 시인이 아닐까요? 막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부딪혔을 때 몸속 닫힌 폭풍이 서로를 겨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 작품을 솔직히 해금이라는 그 연주의 해금 때문에 쓴 게 아니라 실은 이제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와의 해금 집에 보내야 되는 그런 거를 갖고 썼는데 중의적인 표현을 썼고 나중에는 이게 작품가의 어떤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어쨌든 부끄럽긴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예쁘게 봐주셔서 과분한 상도 받게 되었는데 어쨌든 간 시인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시인이 진짜 시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분노와 선언이라는 문제인데 벌써 11월도 다 끝나가고 2014년을 정리할 때가 왔는데 올해는 그 어떤 해보다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다 아시겠지만 세월호 사건 때문에 저희가 많이 힘들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힘들 거고 또 계속 추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모라는 것은 잊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하나의 작품을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부러진 깃발입니다. 예. 되게 좋은 작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기 헬리콥터를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아이들의 손수건 순정은 뒤집힌 선실의 커튼 차오르는 물살에 둥둥 떠다니고 오직 가만히 있으라는 확성기 끝에 거짓과 욕망은 날개를 펴고 있었다. 검은 독수리처럼 아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 애달픈 목숨들을 맨 처음 바다에 매달 줄 안 그는 유치원의 깃발을 패러디한 작품입니다. 작품이 뛰어나고 이런 걸 떠나서 아직 피지도 못한 꽃들이 진 거를 우리 어른들이 반성하고 비판해야 될 그런 마인드로 작품을 쓴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나. 이런 사회의 문제는 지금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몇백 건이 되는 사건들이 쏟아져 내리죠. 아마 그래서 저도 좀 좋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이런저런 작품을 썼는데 그게 바로 다음 나오는 앵그리버드라는 작품입니다. 이 시를 왜 갖고 나왔냐면 우리는 분노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분노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약간 기성세대에 비해서 더 반항적이고 분노를 한 건 맞는데요. 물론 이제 기성세대가 현실에 안주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조금 이제 살아보니까 현실에 대응해봤자 되게 무기력해지는 것만 남더라고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근데 아마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먹고 살기 바쁘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되니까 아마 그런 반항과 그런 분노에 묻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자이코가 석자니까 아마 그렇겠죠. 다음 보실 시는 이성복 시인의 그날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낭송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이성복 그날 아버지는 7시 기차를 타고 금촌으로 떠났고
여동생은 9시에 학교로 갔다. 그날 어머니의 낡은 다리는 퉁퉁 부어올랐고 나는 신문 사러 가서 하루 종일 노닥거렸다. 전방은 무사했고 세상은 완벽했다. 없는 것이 없었다. 그날 역전에는 대낮부터 창녀들이 서성거렸고 몇 년 후에 창녀가 될 애들은 집이를 도우거나 어린 동생을 돌보았다. 그날 아버지는 미수금 회수 관계로 사장과 다투었고 여동생은 애인과 함께 음악회에 갔다. 그날 퇴근길에 나는 부치시는 멋진 여자를 보았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 죽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날 태어난 나무들 위로 날아오르는 것은 다 새가 아니었다. 나는 보았다. 잔디밭 잡초 뽑는 여인들이 자기 삶까지 솎아내는 것을, 집 허무는 사내들이 자기 하늘까지 무너뜨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새점 치는 노인과 변통의 다정함을. 그날 몇 건의 교통사고로 몇 사람이 죽었고 그날 시내 술집과 여관은 여전히 붐볐지만 아무도 그날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했다.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되게 좋은 시인데요.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은 아파야 정상인데 안 아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병들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를, 시대를 말하고 있는 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프다고 말해야 되고 또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아프면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그런 처방전, 환부를 치료할 수 있는 처방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제로 정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현실과 싸우겠다는 선언, 그것이 바로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선언하는 겁니다. 여기서 선언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자 선전포고입니다. 되게 중요한 시인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사랑과 고백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 새로운 비밀을 하나 알게 됐는데요. 그게 뭐냐면 공부를 하고 대학원에서 아무리 공부를 하고 시를 봐도 진짜 좋은 시는 연애시라는 걸 알았어요. 한영원의 니미치묵도 그렇고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들 보면 다 사랑시입니다. 왜 사랑시가 좋은지는 이제 앞으로 차차 말씀드릴 건데요. 근데 옛날에도 향가, 고려가요, 고대가요 다 사랑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사랑을 노래하는지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좀 더 생각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배운 시조가 있었는데 너무 좋아서 갖고 온 시입니다. 정말 좋더라고요. 뭐냐면 송광정철이 기생 이제 진옥에게 수작을 거는 시조인데요. 조금 야하죠. 많이 야한데 저는 어디가 꽂혔냐면 살선곡이라는 표현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번박하면서도 뭔가 양반들이 세련되면서도 뭔가 야하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 남자 성기를 이렇게 재미있으면서도 이렇게 아름답게 비유한 작품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어린 나이에 대학교 3학년 때 이 시를 좋아했으니 참 큰일인데요. 그래서 아마 황진이도 울고 갈 시조가 아닐까. 지난번에 정수사 선생님께서는 황진이의 그 동짓달 기나긴 밤 그거를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땐 이 시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말고요. 일반적으로 시에서 나오는 어떤 너, 당신, 혹은 우리들 이러면서 그대,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백하고 노래하고 그리워하죠.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고
사랑의 힘만큼 강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 자체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위대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칭송하는 건 그 사랑이란 추상명사가 아니라 그런 위대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사랑이 어떤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나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그 사랑이 되게 위대한 힘을 발휘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사랑이 위대한 힘을 낳게 하냐면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는 타인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하다못해 집에서 혼자 있으려고 해도 뭔가를 먹어야 되고 진짜 남의 도움 없이 살려고 해도 언젠간 도움이 필요해요. 진짜 혼자 살려면 문 다 잠그고 혼자 살아야 되지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하다못해 짜장면이라도 배달하려면 배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타인이 진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의미에서 작품 한번 써봤는데 바로 밤을 향한 체위입니다. 예,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밤을 향한 체위 김남규. 당신의 다리 위에 내 다리를 올려본다. 당신은 깨지 않고 그림자를 당겨 덮는다. 나 혼자 깨어있는 이불 밖 뒤엉키는 청적들 당신의 콧가에 손등을 대본다. 당신은 깨지 않고 어제와 등 돌린다. 나 혼자 말을 이어본다. 창밖이 나를 본다. 당신의 잠 속에 내 잠을 밀어 넣는다. 당신은 깨어나고 나는 잠든 척 한다. 나 혼자 상상하는 자세로 쏟아지는 음은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직 신혼인이라서 저는 솔직히 제 아내를 모르겠어요. 알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아내와 저는 끝끝내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하나가 되면 죽어야겠죠. 죽음만이 우리 둘 사이를 가능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끝끝내 나와 당신은 모르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남편이 일반적으로 되게 단순하고 쉽죠. 그에 비해서 여자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선생님들의 남편과 아내를 보고 내가 좀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아직도 모르실 거예요. 아마 영영 모르실 것 같은데요. 알면 재미없을 것 같긴 하지만 또 몰라서 슬픈 경험을 해서 이런 시를 쓰게 됐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 입을 덮고 자는데 도대체 이 아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겠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떴을 때 늘 새로운 여자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쓰게 됐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좋을 때죠.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왜 갖고 왔냐면 그런 타인이 존재한다는 거는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정복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존재한다는 건 나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글을 쓰고 알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아는 게 없어요. 그게 바로 남편과 아내, 나와 당신,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닐까? 그래서 시를 쓰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시를 보면 끝끝내 그리워하지만 알 수 없잖아요. 그 감정이 아마 사랑시인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끝끝내 타인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사랑의 힘이 되게 강력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인과 함께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타인을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어떤 철학, 형이사적인 문제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아닌 누군가가 있고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어서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당신에게 누구인가라는 걸 고민하는 게 바로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볼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장정일의 충남 당진 여자라는 작품입니다.
그 살선곳의 현대판인 것 같은데 이 시를 다 읽고 나면 진짜 아득해집니다. 아마 남자들은 아실 것 같아요. 다들 말씀 안 하시지만 다 아실 것 같은 내용인데 철학은 거창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나를 범한 충남 당진 여자를 떠올리고 이렇게 아득한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 그 앞부분에 보면 처음 잔 여자와 결혼하는 게 그게 사랑이었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에 과연 사랑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게 철학이고 바로 타자를 향한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 이 시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시를 한번 쭉 읽고 나면 진짜 아득해집니다. 말 그대로 아득해지는데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사랑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다음 시를 보면 사랑의 발명이라는 시인데요. 읽어보면 살아보다가 더는 못 살 것 같으면 아무도 없는 산비탈에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 누워 곡기를 끊겠다고 너는 말했지. 나라도 곁에 없으면 당장 일어나 산으로 떠날 것처럼 두 손에 심장을 꺼내진 사람처럼 취해 말했지. 나는 너무 놀라 번개같이 사랑을 발명해야만 했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당신이 있어요. 당신은 당장 죽을 것처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신을 붙들기 위해서 사랑을 발명합니다. 이게 바로 모든 남자들이 갖고 있는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음 작품을 보면 저희 어머니를 보고 쓴 거예요. 읽자면 낭송 부탁드릴게요. 꽃의 체위 김남규. 녹슬어 풀린 집게 빨랫줄 그어잡아 어머니 붉은 팬티 허리를 떠받친다. 비 젖은 장미레이스 옅어지는 꽃잎들 몸의 것 쏟아내고 남은 것은 느슨하다. 젖었다 마르기를 여름 내내 반복하며 희우듬 집게와 팬티 한쪽으로 기울 때 장마가 모아놓은 웅덩이를 끌어당겨 헐거운 연맥들 하늘 향해 뻗어간다. 풀어진 폐경의 힘으로 금음깨를 기다린다. 네, 감사합니다. 솔직히 저는 여자의 폐경을 잘 모르지만 여기저기 주워든 정보도 있고 또 어머니의 갱년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 빨랫대에 놓인 팬티를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그날따라 그 장미가 옅어진 팬티를 보니까 되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되게 슬프기도 하고 먹먹하기도 하고 뭔가 되게 많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 제 일생에 진짜 큰 행운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누군가가 전 주저없이 저희 어머니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이 자리에 우리 어머니가 있어야 좋은데 없어서 아쉬운데 저기 뒤에 이제 촬영하시는 분께서 저에게 동영상을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꼭 보내겠습니다. 어머니 이런 걸 좀 아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라는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게 내게 많은 의미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시를 쓰게 하고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작품은 남해라는 말인데요. 이것을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남해라는 말, 김남규. 바다가 막고 있다. 갈 곳이 멈춘 곳. 방풍님의 기댄 바람, 등 떠미는 금산 앞에 당신이 다랭이 마을처럼 겹을 더해 번져갈 때 대낮의 어화로도 마음은 몰려든다. 생각과 문장 사이 낯선 골목 따라잡고 당신은 끝자락 좀 다다르면 다리심 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겨울에 이성복 씨 남해금산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진짜 남해를 여행을 갔다 오게 됐는데, 남해 그 멸치 쌈밥과 멸치회, 그리고 노지에서 자란 그 시금치는 진짜 모지질 맛이었고 되게 맛있었는데, 이상한 게 꼭 그렇게 떠나면 보고 싶은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작품을 쓰게 됐는데, 그 옆에 있어야 꼭 소중함을 모르다가 없어야 알게 되는 건 아마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생리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는 이렇게 어쩔 수 없어서, 사랑해서 어쩔 수 없어서 쓰는 게 시이고 그게 바로 고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좋은 작품들을 소개해드렸지만 아마 제 작품 빼고 다 좋은 작품인 건 확실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좋은 시인인 건 분명합니다. 제 강의에 와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차로 앞에 가주시면 소비사회와 싸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분노와 선언, 그리고 사랑과 고백인데, 이 모든 게 생각해보면 결국 사랑해서 생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랑하니까 글을 쓰겠죠.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고백해야겠는데 방법을 몰라서 쓰는 게 바로 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아까 페이지로 다시 넘겨주면 그 예전에 서정주 시인이 그런 말을 했대요. 문학이라는 것은 강 건너 불타고 있는 우리 집을 어쩌지 못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앞에 불타는 부분 보면,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요? 내 앞에 있는 불타고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무언가를 해야겠는데, 강 건너 우리 집에 불타고 있으니까 빨리 가야겠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런 간절함 때문에 시를 쓰는 게 아닐까, 그런 미쳐버릴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시를 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 강의 제목으로 우리는 왜 시를 써야 하는가라고 정했습니다. 여기서 잘 보신 분도 계셨겠지만 제가 우리라는 곳에 따옴표를 쳤어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썼는데, 왜 제가 거기에 따옴표를 쳤냐면, 작품은 혼자 쓰는 거지만 문학은 함께 하는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써야 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해서 시를 쓰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문재 시인의 어떤 경우를 낭송하면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 고백을 마칠까 합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세상 앞에서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느 한 사람에게 세상 전부가 될 때가 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한 사람이고 한 세상이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한 세상이고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은, 적어도 저에게는 한 세상입니다. 감사합니다.